오늘 수업은 독점적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점적 경쟁이라는 시장 구조를 정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독점적 경쟁 산업의 일부 사례를 꼽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독점적 경쟁 기업의 관점에서 수요, 한계 수입 및 생산 비용을 검토하여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산량과 물가 수준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전 수업에서 두 가지 시장 구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종 생산물을 판매하는 수천 명의 동일한 판매자가 존재하는 시장인 완전 경쟁에 대해 배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수평적 수요 곡선을 마주하는 가격 수용자이며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탓에 경제학적 이윤이 0입니다. 경쟁과는 정반대의 영역에 해당하는 순수 독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순수 독점 시장 구조에서는 단일 판매자가 독보적인 생산물을 판매하고 높은 진입 장벽에 따른 편익을 누립니다. 그 말은 순수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이기에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인 독점적 경쟁은 독점 시장에 가깝다기보다 사실상 완전 경쟁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을 몇 가지 꼽자면 엄청난 숫자의 판매자가 다소 차별화된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차별성이란 용어의 뜻은 단순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독점적 경쟁자는 완전 경쟁자와는 다르게 다른 모든 개별 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생산물을 판매합니다. 독점적 경쟁자의 예로는 멕시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식당은 이탈리아 식당이나 태국 식당과는 다릅니다. 멕시코 식당은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생산함으로써 자신만의 음식을 차별화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산업은 실제로 독점적 경쟁 산업의 좋은 예입니다. 독점적 경쟁의 또 다른 특징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만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사업체를 창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독점적 경쟁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비용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제학적 이윤이 존재한다면 해당 산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의 또 다른 특성은 자사의 산출량을 약간 달리할 수 있어 각각의 기업은 어느 정도 가격 설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각각의 기업이 우하향 수요 곡선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완전 경쟁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 간주하며 각 기업은 자사 생산물에 매겨진 지배적인 시장 가격에 의해 결정된 수평적 수요 곡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제학적 이윤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이윤이 존재하면 기업들이 시장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해당 시장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사 산출물에 대한 판매가도 결국에 하락합니다. 애초에 얻었던 경제학적 이윤은 단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시장 진입은 곧 이윤을 제거하므로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독점적 경쟁자의 가격 설정 권한 탓에 장기적으로는 생산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독점적 경쟁에 대한 그래픽 분석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방금 파악한 몇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독점적 경쟁에 속한 개별 기업의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 생산물을 차별화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격 결정 권한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개별 기업마다 경험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경사도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우하향 수요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이 우하향 수요 곡선은 완전 경쟁 시장 구조에서 개별 기업이 경험할 수요 곡선인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과는 대비를 이룹니다. 이것은 마치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과 같습니다. 우하향 곡선이라는 말은 이 기업이 높은 가격을 청구하면서 산출물의 판매량 수준을 줄일 수 있거나 또는 보시다시피 낮은 가격을 청구하면서 산출물의 판매량 수준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독점적 경쟁에서 개별 기업의 산출물에 대해 기업이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어서 독점적 경쟁 기업의 한계 수입을 살펴봅니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단일 가격 판매자이므로 독점적 경쟁 구조에서 가격 차별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독점력이 막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경쟁에 속한 단일 가격 판매자한테는 이전 수업에서 살펴보았던 단일 가격 독점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을 밑도는 한계 수입 곡선이 생길 것인데, 그 말은 산출량 수준이 얼마가 됐건 해당 기업의 한계 수입 곡선은 산출물에 청구하는 가격보다 밑돈다는 뜻입니다. 한계 수입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한계 수입 곡선은 일과 동일한 산출량 수준에서 수요와 접점을 이루지만 이후 수요 곡선보다 2배나 가파르게 내려가는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산출물의 추가 단위를 판매하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은 자체 재화 가격보다 항상 2배 이상 빠르게 하락합니다. 이로써 이제 독점적 경쟁 기업 다이어그램의 기본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한계 수입 곡선도 있습니다. 물론 누락된 것이 있다면 비용 곡선뿐입니다. 그럼 한계 비용 곡선을 그려보죠. 이제 독점적 경쟁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다른 기업의 한계 비용과 동일해 보이며 곡선의 모양은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다음으로 평균 총비용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 총비용 곡선을 이 그래프상에 어디든 그리겠지만 평균 총비용과 한계 비용 사이의 관계가 이 기업이 직면할 비용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합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균 총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할 지점은 평균 총비용 곡선의 최저점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는 단기적으로 본 독점적 경쟁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한다는 이윤 극대화의 준칙을 따라 독점적 경쟁 기업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산출량으로 생산하길 원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걸 독점적 경쟁자의 산출량이라고 하여 QMC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독점적 경쟁 기업은 해당 산출량에 대한 수요와 대응하는 가격을 청구하게 됩니다. 독점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기업이 청구할 가격은 이윤 극대화 수량에서 수직으로 수요 곡선까지 올라가 수평으로 가격축까지 가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얻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평균 총비용 곡선까지 수직으로 올라간 뒤 수평으로 가격 및 비용축까지 가보면 보시다시피 현재 산출량 수준과 가격 수준에서 우리 기업이 얻는 경제학적 이윤은 P에서 ATC를 공제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 기업의 이윤을 나타내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 이것은 독점 기업의 다이어그램처럼 생겼는데 당연히도 정확히 그 모양과 같습니다. 이들 기업은 가격 설정자입니다. 이들 기업은 우하향 수요 곡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계 수입은 항상 가격을 밑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사 생산물을 성공적으로 차별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살펴보았듯 단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수 독점과는 약간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구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의 이윤이 소멸한다는 점을 시연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프에서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리고 왜 해당 이윤이 소멸할까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봅시다. 멕시코 음식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사는 취리휘의 멕시코 음식점이 개업한다고 가정해보죠. 취리휘에는 멕시코 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멕시코 음식점이 이곳에 개업한다면 저는 이 음식점이 매우 차별화된 생산물 덕택에 실제로 경제학적 이윤을 거두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시장입니다. 만약 멕시코 음식점이 들어와서 경제학적 이윤을 얻기 시작했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음식점은 이 도시에 있는 수백 개의 식당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순수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식당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유형의 음식이 경제학적 이윤을 많이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식당들이 멕시코 음식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식당의 음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들이 멕시코 음식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해당 수요와 한계 수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 시장의 내부 경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수요가 더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를 깨끗이 정리해서 원래의 수요 곡선을 없애고 수요가 감소할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요 수준이 격하한 이후로 새로운 균형량과 균형 물가 수준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우리는 기업의 비용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윤이 창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기업이 시장으로 몰려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스위스 추리히의 멕시코 음식점 시장에는 이제 대체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체제가 많이 있으면 이 개별 식당의 음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탄력성이 심화할 것입니다. 대체제 숫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멕시코 음식에 대한 대체제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원래 수요 수준과 비교해 완만한 곡선이 될 겁니다. 수요와 함께 한계 수입도 감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수입과 수요는 산출량 수준이 이를 때 일치합니다. 따라서 한계 수입 곡선은 좌하향 이동하고 경사도가 완만해집니다. 이제 D1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 수준이 있고 MR1이라고 하는 한계 수입이 존재합니다. 원래 수요 수준보다 밑도는 수요입니다. 이 수요가 원래 수준보다 밑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보시다시피 얻을 수 있는 경제학적 이윤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경쟁자가 경제학적 이윤을 얻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죠. 이 기업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산출량으로 계속 생산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윤 극대화 수준의 산출량입니다. 그 산출량이 현재는 약간 줄어든 수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계 수입 곡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점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식당이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QMC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요 수준이 하락한 관계로 새로운 산출량 수준에 조응하여 레스토랑이 판매할 수 있는 음식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이 레스토랑의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의 판매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원래 가격이 여기 위에 P1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여기 아래 P2에 존재합니다. 개별 식당의 음식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이 식당은 더 적은 양을 생산하고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레스토랑이 여전히 경제학적 이윤을 얻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여기를 확대해서 커다란 빨간 점을 표시해보면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조망하면 사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평균 총비용은 가격과 같습니다. 만약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같다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이유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독점적 경쟁의 특징임이 틀림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우리가 독점적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점을 항상 입증해 보이게 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일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이윤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이윤이 소멸한다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당의 수요는 수요 곡선이 평균 총비용과 접선, 즉 포락선을 이룰 때까지 감소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실제로 포락선이 존재해야 합니다. 수요 곡선은 평균 총비용 곡선과 포락선을 이루므로 기업이 이윤 극대화 산출량으로 생산할 때 실제로는 손익평형을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을 거둘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산출량을 감산하면 예로 여기 아래 Q0으로 감산했다면 보시다시피 경제학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총비용이 바로 가격보다 웃돌기 때문입니다. 평균 총비용이 가격보다 웃돕니다. 만일 이 기업이 산출량을 Q2로 증산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총비용이 가격보다 웃돌기 때문에 이 기업은 경제학적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이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최선의 길은 평균 총비용이 가격과 동일한 산출량 수준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독점적 경쟁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손익평형을 달성하는 데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독점적 경쟁 기업의 운명일 뿐입니다. 물론 진입 장벽이 낮다면 경제학적 이윤이 창출될 때마다 그러한 이윤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소멸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 철수 장벽도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점적 경쟁 기업이 경제학적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업은 시장을 떠나고
잔류 기업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다만 해당 수요의 증가는 평균 총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또다시 포락선을 이루기 전까지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잔류 기업은 손익평형을 달성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점적 경쟁 구조에서 효율성이 달성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래프를 매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장기적 균형 상태에 있는 독점적 경쟁자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 기업과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 상태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단순히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그릴 수 있으며 해당 산출량일 때 수요 곡선이 평균 총비용과 접점, 즉 포락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별 기업은 평균 총비용과 똑같은 가격으로 자사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은 손익평형을 달성했습니다. 추가로 창출할 경제학적 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 기업이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이 기업들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분적 효율성과 생산 효율성 중 어떤 것도 장기적으로 독점적 경쟁 기업이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 그래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여기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시장의 각 기업이 생산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최소 평균 총비용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평균 총비용의 최소 지점에서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가 평균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점의 산출량이 생산 효율적 수량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산 효율적 수량이라고 해서 Q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기업은 생산 효율적 수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설정 권한 탓에 이 기업은 자사 산출량을 제한하고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약간 웃도는 가격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자체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산 효율성 여부에 대한 우리의 정의입니다. 다음 질문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그걸 판정하려면 반드시 한계 편익의 신호인 수요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수량일 때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과 같다면 우리는 이 기업이 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가까이 들여다봅시다.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수량에서 보시다시피 사회의 한계 편익이 기업의 한계 비용을 웃돕니다. 이 기업은 배분적 효율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기업은 산출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또는 이 경우처럼 손익평형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적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당연히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과 같아지는 지점이며 산출량은 조금 확대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또 다른 산출량을 표시하고 이를 사회적 최적 산출량 내지 배분적 효율성 수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독점적 경쟁자는 장기적으로 배분적 효율성도 생산 효율성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곡선이고 한계 수입 곡선이 수요 곡선 아래에 놓였다는 사실로 인해 이 기업은 최소 평균 총비용보다 웃도는 가격을 부과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업은 한계 비용보다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 말은 독점적 경쟁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자원 배분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해당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완전한 효율성을 보장하는 시장 구조는 완전 경쟁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줍니다.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때에만 수요 곡선이 평균 총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포락선을 이룹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완전 경쟁 구조에서만 장기적으로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한계 비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것으로 독점적 경쟁에 대한 수업을 마칩니다. 이것은 아마도 독점적 경쟁에 대한 유일한 수업이 될 겁니다. 독점적 경쟁은 이해하기에 매우 단순한 시장 구조입니다. 독점적 경쟁은 판매자가 많다는 점과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완전 경쟁의 특징을 일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적 경쟁은 독점 기업의 특징을 일부 공유합니다. 예로 개별 기업에서 나타나는 우하향 수요 곡선과 가격 설정 권한, 생산물 차별화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낮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초해 보면 독점적 경쟁 기업은 장기적으로 손익평형을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이 완전 경쟁과 공유하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프 그릴 때 까다로운 것이 반드시 수요가 평균 총비용과 포락선을 이뤄야만 합니다. 장기적 균형 상태의 독점적 경쟁자를 보여줄 때는 수요 곡선이 평균 총비용을 교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요 곡선이 평균 총비용 곡선을 교차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낮은 진입 장벽 탓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